지난 토요일 오전 날씨가 무척 좋았다. 나는 남자친구 박지훈과 그의 어머니 최혜숙 여사와 함께 신혼집을 보러 나섰다. 집을 나서기 전 엄마 오민경은 내게 신신당부했다. 그 사람들 요구 쉽게 들어주지 마. 애매한 거 있으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고. 나는 그저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틀어질 줄은 몰랐다. 부동산 김영철 부장님은 이미 아파트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았다. 박 선생님, 최 여사님, 서정은 씨, 오늘 보실 집은 방 3개짜리 집입니다. 인테리어 한지 1년밖에 안 됐고 가구랑 가전도 다 있어서 몸만 들어오시면 돼요. 최혜숙 여사는 입을 삐죽이며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부터 흠을 잡기 시작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영별로네. 단지 안에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고 나중에 내 손자는 어디서 놀아? 그러면서 그는 복도벽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이것 봐. 벽 페인트가 벌써 좀 벗겨졌잖아. 나중에 다 새로 칠해야겠네. 돈 아깝게. 박지훈이 서둘러 어머니를 거들었다. 엄마, 이 정도면 가성비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예산이 한정적이잖아요. 일단 살다가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옮기면 되죠. 최혜숙 여사는 아들을 쏘아붙였다. 예산이 한정적이면 뭐 어쨌다고? 내 여자친구 집안 형편이 평범하긴 해도 내 아들 고생시킬 순 없지. 일단 들어가서 보고 인테리어가 별로면 다른 데 더 찾아보자. 나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며 마음이 불편해졌다. 우리 집은 단 한 번도 형편이 평범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최혜숙 여사가 늘 평범한 직장인인 내가 자기 아들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만날 때마다 은근슬쩍 누구네 며느리는 예단으로 얼마를 해왔다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하지만 신혼집을 보러 온 자리인 만큼 나는 화를 꾹 눌러 참았다. 집 안에 들어서자 최혜숙 여사의 트집 잡기는 극에 달했다. 거실 창문이 너무 작아서 채광이 안 좋네. 침실 붙박이장은 슬라이딩 도어라 튼튼하지도 않고 주방 상판은 인조 대리석이라 기름때가 잘 스며들겠어. 김 부장님, 여기보다 더 좋은 매물은 없어요? 김영철 부장님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최 여사님, 이 가격대에서는 이 집이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더 좋은 집을 원하시면 예산을 2천만 원 정도는 더 올리셔야 합니다. 2천만 원이나 더요? 최혜숙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우리 지훈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어떻게 우리 집만 돈을 내라고 해요? 그는 말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나를 쳐다봤다. 말 속에는 온통 내가 돈을 내야 한다는 암시가 가득했다. 내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최혜숙 여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발신자를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아들이랑 며느리랑 신혼집 보고 있는데. 아, 그거? 그건 내가 집에 가서 얘기할게. 됐고, 잔소리 그만하고 끊어. 바로 그때 김영철 부장님이 갑자기 내 팔을 잡아 끌며 부엌으로 가자는 눈짓을 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직 베란다에서 통화 중인 최혜숙 여사를 흘깃 보고는 그를 따라갔다. 부엌은 불이 꺼져 있어 조금 어두웠다. 김영철 부장님이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말했다. 서정은 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결혼 하면 안 됩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물었다. 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무슨 오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해 아닙니다. 김 부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제가 저 댁과 3번 정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정은 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최 여사님이랑 단둘이 얘기할 때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서정은 씨 댁에서 신혼집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보태게 하라고요. 그 돈을 예단 삼아서 자기네는 한 푼도 안 쓰겠다고요. 약혼하고 나면 월급 통장도 지훈 씨한테 맡겨서 딴 데 돈 못 쓰게 관리해야 한다고요. 나는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분명히 똑똑히 들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말했다. 그리고 한 번은 박지훈 씨가 여동생 박지아 씨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엄마가 그러셨다고 하더군요. 결혼하면 서정은 씨 명의로 된 예금 전부 꺼내서 우리 집 빚 2천만 원 갚는데 쓰게 하자고요. 서정은 씨, 이 사람들 완전히 작정하고 정은 씨를 속이는 겁니다. 바보같이 당하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집안 정말 결혼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빚이라니. 나는 완전히 정신이 멍해졌다. 그들 집에 빚이 있었다니. 박지호는 내게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당연히 말 안 했겠죠. 김 부장님이 말했다. 정은 씨한테 숨기고 결혼부터 하려는 속셈인 겁니다. 일단 결혼해서 돌이킬 수 없게 되면 정은 씨가 빚을 갚아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정은 씨, 제가 부동산 중개하면서 며느리 등쳐먹으려는 시댁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은 씨는 좋은 사람이니 저런 불구덩이에 뛰어들지 마세요. 그때 베란다에서 최혜숙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훈아, 정은아, 너희 어디 있니?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보고 가자. 나 저녁밥 하러 가야 해. 김 부장님이 서둘러 말했다. 저는 이 말만 전해드릴게요. 스스로 잘 판단하세요. 그리고 절대 그 사람들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말고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그는 말을 마치고 먼저 부엌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머릿속이 하얘졌다. 김 부장님의 말은 망치처럼 내 심장을 내리쳤다. 4천만 원 계약금, 월급 통장 상납, 2천만 원 빚상환, 박지훈과 최혜숙 여사는 내게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던 일들이다. 그들은 나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었던 것이다. 정은아,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박지훈이 부엌으로 들어와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가 재촉하시잖아. 다 봤으면 빨리 가자. 이 집 어때? 마음에 들면 부동산이랑 가격 협상해보자.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예전에는 온화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마음속의 충격과 분노를 억누르며 애써 평온한 척 말했다. 별로인 것 같아. 다른 데 더 보자.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빠른 걸음으로 부엌을 나갔다. 최혜숙 여사는 이미 나갈 준비를 마친 채 내가 나오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 봤으면 빨리 가자. 이 집도 영별로네. 나중에 더 좋은 데 찾아봐. 정은이, 너 집에 가서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 신혼집 계약금은 너희 집에서 좀 보태야지. 어떻게 우리 집 혼자 다 감당하겠니? 나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길을 걷는 내내 최혜숙 여사는 계약금은 최소 4천만 원은 되어야 한다느니 인테리어는 자기 뜻대로 해야 한다느니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박지호는 가끔 맞장구를 쳤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김 부장님의 말로 가득했다. 이 결혼 과연 할 수 있을까? 집에 돌아오자 엄마 오민경은 내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신혼집 보러 갔다가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면 최 여사가 또 무슨 막말이라도 했니? 나는 소파에 앉아 김 부장님에게 들었던 말을 엄마에게 전부 털어놓았다. 최혜숙 여사가 4천만 원 계약금을 요구했고 월급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으며 박지훈네 집에 2천만 원의 빚이 있는데 그걸 나더러 갚게 할 생각이라고. 엄마는 이야기를 다 듣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 사람들 정말 너무하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널 속일 생각을 하지? 정은아, 일단 진정해.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봐야 해. 부동산 중개인 말만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저들에게 속아 넘어갈 수도 없으니까. 내일 내 친구 이수진한테 부탁해서 박지훈네 집안 사정 좀 알아봐 달라고 하자. 중개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조금은 놓였다. 결과가 어떻든 더 이상 예전처럼 어리석게 굴 수는 없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낸 후에야 이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엄마는 내 친구 이수진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수진이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로 일하고 있어. 인맥도 넓고 일 처리도 꼼꼼해서 이런 일을 알아보는 데는 제격이었다.
전화를 끊고 엄마가 말했다. 수진이가 최대한 빨리 알아봐 준다고 했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래. 소식 오는 대로 바로 알려준다고 하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김 부장님의 말과 박지훈네 집의 빚 생각뿐이었다. 박지훈과의 카톡 대화 기록을 열어보았다. 지난달 그는 내게 우리 결혼하면 열심히 돈 모아서 2년 안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말했다. 그때는 그가 참 성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결국 나를 이용해 자기네 빚을 갚으려 했던 것이다. 점심시간에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은아, 알아낸 게 좀 있는데 통화 괜찮아? 나는 서둘러 사람이 없는 비상계단으로 가서 전화를 걸었다. 수진이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다. 정은아, 그 부동산 아저씨 말이 사실이야. 박지훈네 집빚 있는 거 맞아. 그것도 2천만 원이 아니라 2,600만 원이야. 작년에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해서 친척한테 1,600 빌리고 카드론으로 1,000만 원 대출받았는데 아직 하나도 못 갚았대. 이자는 매일 불어나고 있고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2,600.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지? 내가 집안 사정 물어봤을 땐 그냥 괜찮고 별다른 부담 없다고 했었는데 당연히 말 안 하지. 수진이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더 알아봤는데 최혜숙이라는 분이 요즘 자기 친구들한테 혼전 재산 공증에 대해 계속 묻고 다닌대. 며느리 혼전 예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공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은이네 집에서 계약금 내주면 아파트 명의는 지훈 씨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다닌다는 거야. 뭐라고? 나는 완전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재산 공증에 아파트 단독 명의까지? 이건 너무 심했다. 더 심한 것도 있어. 수진이가 말을 이었다. 사람을 시켜서 박지훈네 이웃에게 물어봤는데 최혜숙 씨가 동네 사람들한테 늘 자랑하고 다닌대. 우리 아들 아주 순진한 아가씨 하나 잘 만났어. 앞으로 집안 돈은 다 내 손에 들어올 거야. 약혼만 하면 정은이 월급 통장부터 뺏어와야겠다고 했대. 딴 데 돈 못 쓰게. 정은아, 너 바보 아니지? 이 가족은 너랑 제대로 살아볼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널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 거라고. 수진이와의 통화를 끊고 나는 벽에 기댔다. 눈물이 핑 돌았다. 박지훈과 인연을 만났다. 나는 그가 진심으로 나를 대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와 그의 가족은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있었다. 2,600만 원의 빚, 4천만 원의 계약금, 월급 통장, 상납, 재산 공증. 그들은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그들의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퇴근 후 회사 정문을 나서자마자 박지훈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손에 버블티를 들고 웃으며 다가왔다. 정은아, 네가 좋아하는 흑당 버블티 사왔어. 펄도 2배로 추가했어. 어제 신혼집 보러 갔을 때 표정이 안 좋던데 혹시 우리 엄마가 뭐 기분 나쁜 말이라도 했어? 나는 그의 위선적인 미소를 보자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버블티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아니, 그냥 그 집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다른 데 더 보자. 박지훈이 서둘러 말했다. 괜찮던데? 난 아주 마음에 들었어. 우리 엄마가 좀 깐깐해서 그렇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말은 험하게 해도 속은 따뜻한 분이야. 그리고 엄마가 그러시는데 우리 이달 말에 약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 약혼하고 신혼집 빨리 정해서 결혼하자.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서 기다리셔.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이달 말 약혼? 일이 틀어질까봐 서둘러 나를 올가매려는 속셈이겠지. 나는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다. 약혼은 큰일이잖아. 엄마랑 상의해봐야지.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리고 신혼집 계약금 문제도 엄마가 결정하셔야 하고. 우리 집 사정 너도 알잖아. 한 번에 4천만 원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워. 박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서둘러 말했다. 4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 너희 집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어려워? 그리고 결혼은 둘이 하는 거니까
너희 집에서 계약금 좀 보태주는 건 당연한 거지? 나는 손에 든 버블티를 꽉 쥐었다. 휴대폰을 몰래 녹음 모드로 바꿨다. 말은 그렇지. 그래도 4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엄마랑 잘 상의해봐야 해. 아, 맞다. 어제 부동산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너희 집에 빚이 좀 있다면서? 그거 진짜야? 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다. 아, 아니야. 부동산 아저씨가 왜 그런 말을, 오해야. 우리 집 형편 괜찮아. 빚 같은 거 없어. 정은아, 남의 말 듣지 마. 우리 사이의 일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나는 확신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말했다. 없으면 다행이고,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시간이 늦었네. 나 이제 집에 가봐야겠다. 엄마가 저녁 먹으러 기다리셔. 나는 말을 마치고 뒤돌아섰다. 더 이상 그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녹음 파일을 엄마와 수진이에게 보냈다. 수진이가 알아낸 빚 기록과 최혜숙 여사가 재산 공증에 대해 알아보고 다닌 사실도 엄마에게 전부 말씀드렸다. 엄마는 이야기를 다 듣고 화가 나서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 사람들 정말 악질이네. 어떻게 널 이렇게까지 속일 수가 있지? 정은아,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저들이 자기들의 속임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운 뒤였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들에게 내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에게 호된 교훈을 안겨주리라. 다시는 감히 나를 얕보지 못하도록. 밤에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은아, 하나 더 알아냈어. 최혜숙 씨가 요즘 다른 부동산에 전화해서 결혼 후에 아파트명에 추가하는 절차에 대해 묻고 다닌대. 네가 계약금을 내고 나면 일단 박지훈 단독 명의로 등기했다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나면 내 이름을 추가해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나중에 네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해서 불리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야. 정말 조심해야 해. 나는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더 차가워졌다. 나는 답장했다. 알았어, 수진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속고 있었을 거야. 걱정 마. 절대 저들 뜻대로 되게 두지 않을 테니까.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야경을 보았다.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앞으로 나는 저들과 제대로 맞서 싸워야 한다. 더 많은 증거를 모으고 그들이 가장 의기양양해 있을 때 그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쳐야 한다.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하게 굴지 않을 것이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상처도 받지 않기 위해. 다음 날 아침 막 잠에서 깼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니 최혜숙 여사가 사과 한 봉지를 들고 전에 본 적 없는 살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약혼과 계약금 이야기를 재촉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나는 서둘러 휴대폰을 녹음 모드로 바꾸고 주머니에 넣은 뒤 문을 열었다. 최혜숙 여사는 내가 들어오라고 하기도 전에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와 사과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정은아, 아가, 내가 오늘 온 건 약혼 날짜 좀 확실히 정하려고 온 거야. 내가 지훈이 아빠랑 상의했는데 이달 말로 정했어. 날짜도 좋은 분한테 받아서 아주 길일이라고 하더라. 어떠니? 나는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다. 어머님, 약혼은 큰일인데 아직 저희 엄마랑 상의도 못했어요. 엄마가 요즘 가게 일 때문에 바쁘셔서 준비할 시간이 없으실까 봐요. 준비는 무슨 준비야? 다 한 가족인데 그렇게 번거롭게 할 거 없어. 최혜숙 여사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돌려 계약금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약혼하고 나면 신혼집부터 빨리 정해야지. 그 방 3개짜리 아파트, 나랑 지훈이는 마음에 들던데 계약금이 4천만 원 부족하잖아. 너희 집 형편 좋으니까 그 정도 돈은 별거 아니지? 내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서 돈부터 빨리 마련해 달라고 해. 우리 빨리 집 계약해서 마음 편하게 지내자.
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일부러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머님, 4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요즘 가게 물건 들여오느라 돈을 많이 쓰셔서 당장은 마련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 돈은 다 엄마가 관리하셔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꼭 엄마랑 상의해야 해요. 상의는 무슨 상의야? 최혜숙 여사의 미소가 살짝 옅어지며 말투가 딱딱해졌다. 정은아, 내 말이 좀 이상하다? 결혼은 너랑 지훈이가 하는 건데 너희 집에서 계약금 좀 보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지훈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 맨날 버블티 사다 바치고 결혼하면 너한테 더 잘할 텐데 너 자꾸 아줌마랑 밀당하지 마.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너희 집 사정 내가 모를 줄 아니? 가게에 돈이 묶였어도 4천만 원은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우리 집이 당연히 돈을 낼 거라고 확신하니 이제는 연기하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속상한 척했다. 어머님, 정말 밀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결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늘 결혼은 양가 모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쪽만 돈을 내는 건 아니라고요. 제가 엄마랑 상의도 없이 계약금을 내겠다고 약속하면 엄마가 분명 화내실 거예요. 내 엄마가 화를 내면 뭐 어쨌다고? 최혜숙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말 너를 아끼는 엄마라면 네 결혼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그 돈을 그냥 날리는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그 집에서 너랑 지훈이가 살 건데 너도 반은 주인인데 뭐가 손해라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어머님, 말씀은 그렇지만 그래도 엄마랑은 상의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엄마가 반대하시면 우리가 약혼 날짜를 잡아도 소용없잖아요. 최혜숙 여사는 내가 도무지 넘어오지 않자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는 내 손을 놓고 소파에 기대앉아 위협적인 말투로 말했다. 정은아,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약혼은 이달 말에 무조건 해야 해. 계약금도 너희 집에서 반드시 내야 하고 만약 네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지훈이랑 잘해볼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알겠다. 그때 가서 우리 지훈이가 너랑 헤어지자고 해도 원망하지 마. 속이 울렁거렸다. 그는 이제 헤어지자는 말로 나를 협박하고 있었다. 나는 겁먹은 척하며 말했다.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제가 지훈 씨랑 잘해볼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랑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오늘 저녁에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내일 답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최혜숙 여사는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것을 보고서야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래야지. 빨리 엄마한테 말해. 미루지 말고. 내가 말하는데 요즘 지훈이처럼 괜찮은 남자 만나기 힘들어. 복찬 줄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았다. 최혜숙 여사는 한참 동안 지훈이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 집안이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떠들다가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엄마의 카톡으로 백업 파일까지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 최혜숙이라는 여자 정말 갈수록 태산이네. 감히 널 협박해? 4천만 원이 별거 아니라고? 그럼 자기가 내보라지. 정은아, 저 여자한테 굽히지 마. 내일 바로 내 엄마가 반대했다고 말해버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진정해. 난 저 사람들 연극을 좀 더 보고 싶어. 내일 엄마가 고민 중이라고 말해서 우리가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희망을 줄 거야. 저들이 친척들한테 약혼한다고 다 소문내고 나면 그때 제대로 한 방 먹여서 망신을 주자. 엄마는 내 말을 듣고 웃었다. 역시 내 딸, 생각이 깊네. 좋아, 내 말대로 하자. 저들이랑 상대할 때 조심하고 절대 속내를 들키지 마. 만약 또 압박하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해. 내가 상대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테이블 위에 사과를 치우려다가 박지훈에게서 온 카톡을 받았다. 정은아, 우리 엄마가 약혼 얘기하셨지?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마.
계약금 문제도 내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서 우리 빨리 약혼하고 결혼하자. 너랑 빨리 같이 살고 싶어. 나는 그의 위선적인 메시지를 보고 냉소했다. 나는 답장했다. 알아, 어머님이 우리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 저녁에 엄마랑 얘기해보고 내일 답 줄게.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테이블 위의 사과를 전부 쓰레기통에 버렸다. 최혜숙 여사가 가져온 것은 손대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다시 훑어보았다. 빚기록, 재산 공증문의 기록, 박지훈의 거짓말 녹음, 최혜숙 여사의 협박 녹음. 증거가 쌓여갈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오후에 출근했을 때 수진이가 메시지를 보내왔다. 정은아, 최혜숙 씨가 자기 친구들한테 그러더래. 정은이네서 계약금 내주면 아파트는 지훈이 단독 명의로 하고 정은이한테 각서까지 받아놓을 거라고. 나중에 이혼해도 아파트는 못 나눠 갖게 말이야. 정말 조심해. 절대 아무 서류에나 사인하면 안 돼. 나는 답장했다. 알았어. 절대 아무데도 사인 안 해. 걱정 마. 모든 증거를 다 모아서 저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퇴근길에 회사 앞에서 또 박지훈을 마주쳤다. 그는 손에 장미 꽃다발을 들고 웃으며 다가왔다. 정은아, 이 장미 너 주려고 샀어. 매일매일 행복하라고. 계약금 문제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우리 엄마가 그러시는데 너희 집에서 계약금 내주기로 하면 약혼 선물로 금팔찌 하나 사주신대. 나는 장미를 받아들었지만 조금도 감동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역겨웠다. 나는 기쁜 척하며 말했다. 아직 엄마랑 얘기 못했어. 오늘 저녁에 잘 말씀드려 볼게. 아마 문제 없을 거야. 박지훈은 내 말을 듣자 눈이 반짝였다. 정말? 잘됐다, 정은아. 네가 나를 제일 아껴주는 줄 알았어. 우리 결혼하면 내가 정말 잘할게. 뭐든지 내 말 다 들을게.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뭐든지 내 말 다 들을게라는 말이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달 말 약혼식에서 나는 그와 그의 가족에게 거짓말과 속임수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집에 돌아와 장미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엄마에게 박지훈이 장미와 금팔찌를 언급한 일을 이야기했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돈을 쓰네. 하지만 그런 사소한 걸로 우리를 속일 수는 없지. 우리는 그냥 이달 말 약혼식에서 펼쳐질 멋진 쇼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달 말 약혼식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의 종착역이자 내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루가 지난 후 내가 집에서 증거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렌즈로 밖을 보니 박지훈의 여동생 박지아가 백팩을 메고 짜증 가득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의아했다. 그녀가 여긴 어떻게 왔을까? 문을 열어준 적도 없는데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지? 내가 문을 열자마자 박지아는 거실로 성큼 들어와 백팩을 소파에 던지고는 집안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새언니, 집 인테리어가 너무 평범한 거 아니에요? 내 상상이랑은 완전 다른데. 난 언니네 집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네. 나는 그녀의 비아냥을 무시하고 물었다. 우리 집 주소는 어떻게 알았어요? 오기 전에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요. 오빠가 알려줬죠. 박지아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빠가 언니는 착해서 내가 와서 구경 좀 해도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차피 곧 한가족 될 건데 내가 언니 집에 오는데 미리 연락까지 해야 해요? 그러면서 그녀는 내 침실로 직진하더니 옷장 문을 열려고 했다. 나는 서둘러 달려가 그녀를 막았다. 뭐 하는 거예요? 거긴 내 침실이에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박지아는 내 손을 뿌리치고 기어코 옷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옷장 안의 옷들을 가리키며 비웃었다. 어머 새언니, 이런 싸구려 옷만 입어요? 이 티셔츠들은 보나마나 10,000원도 안 하겠네. 바지는 길거리에서 산 거고. 이런 거 입고 우리 오빠랑 같이 다니면 오빠 창피한 줄 아세요? 나는 화가 나서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내가 무슨 옷을 입든 얼마를 쓰든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손님으로 왔으면 거실에 앉아 있고 남의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시비 걸러온 거면 지금 당장 나가요. 내가 왜 시비를 걸어요? 박지아는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말했다. 다 언니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아요. 우리 오빠는 명문대 나와서 직장도 좋은데 언니가 이렇게 초라하게 입고 다니면 남들이 우리 오빠를 뭘로 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오빠랑 결혼하면 이미지 관리 좀 하세요.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요. 나는 냉소했다. 당신이 나 좋으라고 할 필요 없고 내가 당신네 집안 망신시킬 일도 없어요. 오히려 손님이라는 사람이 주인 물건을 함부로 뒤지고 주인의 옷차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그게 바로 당신네 집안 교육 수준 아닌가요? 박지아는 내 말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지지 않으려고 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언니네서 계약금 4천만 원 내기로 했다면서요? 그럼 잘 됐네. 엄마가 그러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월급 통장 오빠한테 맡기라고요. 언니가 돈 함부로 쓸까봐 걱정돼서요. 여자 혼자 월급 많이 받아서 뭐해요. 오빠한테 맡겨서 집안 살림에 보태 쓰는 게 훨씬 낫지. 내 월급 통장을 당신 오빠한테 맡기라고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내가 번 돈을 왜 당신 오빠한테 맡겨야 하죠? 내가 돈을 어떻게 쓰든 당신들과는 상관없어요. 박지아 씨, 지금 선 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을 넘는다고요? 박지아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건 우리 엄마가 하신 말씀이에요. 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우리 오빠한테 시집 오면 당신도 우리 가족인데 당신 돈이 곧 우리 돈이지? 오빠한테 맡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쪼잔하게 굴지 마세요. 정말 철없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장 나가요. 우리 집은 당신처럼 무례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안 받아요. 당신 엄마 말은 나한테 아무 소용없어요. 내 돈은 내가 관리하고 내 일은 당신들이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계속 헛소리하면 당신 오빠한테 전화해서 데려가라고 할 거예요. 박지아는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떼를 쓰기 시작했다. 지금 나를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나 안 가요. 여긴 우리 오빠의 미래 집이고 그럼 내 집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있고 싶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만약 나한테 무례하게 굴면 엄마한테 다 일러서 오빠랑 약혼 못하게 할 거예요. 나는 그녀와 더 이상 말 섞기 싫어서 바로 휴대폰을 꺼내 그녀 앞에서 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가 연결되자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지훈 씨, 동생 지아 씨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옷장을 함부로 뒤지고 결혼 전에 월급 통장을 당신한테 맡기라고 하네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데 빨리 와서 좀 데려가 줘요. 전화기 너머에 박지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정은아, 화내지 마.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지아야, 정은이랑 싸우지 말고. 정은이 말 듣고 일단 나와. 박지아는 박지훈의 목소리를 듣자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녀는 나를 사납게이 쏘아보고는 소파 위에 백팩을 집어들고 중얼거렸다. 가면 되지 뭐 대단하다고.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한숨을 돌렸다.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으려는 순간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은아, 박지아가 얼마 전에 친구한테 그랬대. 우리 오빠 결혼하면 나 오빠랑 새언니랑 같이 살 거야. 새언니한테 새 휴대폰이랑 새 옷 사달라고 해야지. 걔는 너한테 평생 빌부터 살 생각인 거야. 나는 답장했다. 나도 눈치챘어. 걔도 자기 엄마랑 똑같아. 나를 이용해 먹을 생각뿐이야. 하지만 괜찮아. 절대 저들 뜻대로 되게 두지 않을 테니까. 약혼식 날 저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지훈이 달려왔다. 그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연신 사과했다. 정은아, 미안해. 지아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단단히 혼내놨어. 다시는 내 물건 함부로 만지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할 거야. 나는 그를 보며 차갑게 말했다.
지훈 씨, 이건 어려서 철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가정교육의 문제예요. 당신네 가족은 당신 어머니부터 동생까지 모두 나를 속일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계약금을 내라, 월급 통장을 내놔라, 심지어 이혼하면 재산 분할 포기, 각서까지 쓰게 하려 하고. 도대체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서둘러 말했다. 정은아, 남의 말 듣지 마. 우리 가족은 널 속일 생각 없어. 다 오해야. 엄마랑 동생이 그냥 말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악의는 없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오해라고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전에 녹음했던 최혜숙 여사의 협박 녹음 파일을 틀었다. 이것도 오해예요? 당신 어머니가 계약금 안 내면 나랑 헤어지게 하겠다고 협박한 거, 이것도 악의가 없는 거라고요? 박지훈은 녹음을 들으며 입을 번긋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실망감뿐이었다. 그와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저 약혼식을 기다리며 그들에게 완벽한 끝을 선사하면 될 뿐이었다. 박지훈은 잠시 앉아있다가 내가 계속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은아, 나 먼저 갈게. 너도 잘 생각해보고 너무 화내지 마. 약혼은 우리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다. 알았지? 나는 그에게 대답하는 대신 현관문을 가리켰다. 박지훈은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오늘 박지아와 다퉜던 일과 수진이가 알아낸 박지아가 빌부터 살려 했던 계획을 엄마에게 전부 이야기했다. 엄마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며 말했다. 그 집안은 정말 사기꾼 소굴이네. 정은아, 걱정 마. 약혼식 날 엄마가 같이 가줄게. 저들이 내 앞에서 또 함부로 말하는지 한번 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더욱 굳어졌다. 이달 말 약혼식에서 나는 반드시 그들이 저지른 속임수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박지훈이 다녀간 다음 날 나는 일부러 최혜숙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 기쁜 척하며 말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엄마랑 상의했는데 계약금 4천만 원 내주시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의 최혜숙 여사는 흥분해서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정말? 잘됐다, 정은아. 역시 우리 정은이가 철이 들었어. 그리고 내 엄마도 참 사리분별이 밝으신 분이네. 고맙다고 전해줘. 걱정 마. 앞으로 내가 너를 친딸처럼 아껴줄게.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그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아, 맞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한번 뵙고 싶어 하세요. 계약금 문제랑 약혼식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요. 언제가 편하세요? 언제든지 편하지. 최혜숙 여사가 서둘러 말했다. 그럼 내일 오후 어때? 우리 찻집에서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자. 어떠니? 나는 승낙했다. 좋아요.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엄마랑 찻집에서 어머님이랑 아버님 기다릴게요. 지훈 씨도 같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바로 통화 녹음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만남에 대해 상의했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잘했어. 내일 엄마가 같이 가줄게. 우리 한번 저들이랑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자.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자고. 휴대폰 배터리 꽉 채워서 녹음 계속해. 증거를 많이 모아둬야 저들이 나중에 딴소리 못하지. 다음날 오후 나와 엄마는 찻집에 30분 일찍 도착했다. 창가 자리를 골랐다. 밖을 보기도 좋고 아내 대화를 녹음하기에도 좋은 자리였다. 나는 휴대폰을 녹음 모드로 바꾸고 가방에 넣었다. 지퍼는 반만 잠가서 소리가 잘 녹음되도록 했다. 정확히 3시 최혜숙 여사와 박지훈의 아버지 박건국 그리고 박지훈이 함께 찻집으로 들어섰다. 최혜숙 여사는 우리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다가와 엄마의 손을 잡았다. 민경 씨, 정말 고마워요. 정은이가 계약금 내는 거 허락해 주셔서 정말 현명한 분이시네요.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다 아이들을 위해서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선 앉아서 이야기하죠. 여기요, 국화차 한 주전자 주세요. 자리에 앉자마자 최혜숙 여사는 참지 못하고 계약금 이야기를 꺼냈다. 민경 씨, 정은이가 4천만 원 내기로 했다고 하던데 그 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부동산이랑 얘기해놨는데 돈만 들어오면 바로 계약서 쓸 수 있거든요. 엄마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돈 문제는 걱정 마세요. 계약서에 문제만 없으면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파트 명의는 누구 이름으로 하실 건가요? 어쨌든 정은이가 계약금을 내는 건데 지훈 씨 단독 명의로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최혜숙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서둘러 말했다. 민경 씨,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은이랑 지훈이는 이제 부부가 될 건데 누구 이름으로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지훈이가 남자니까 앞으로 집안일은 지훈이가 책임져야죠. 지훈이 이름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발권국 씨도 거들었다. 맞아요. 민경 씨. 아파트를 지훈이 이름으로 하는 건 다 아이들을 위해서예요. 나중에 애 낳으면 호적 문제도 편하고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들의 쿵짝이 맞는 모습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다. 일부러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4천만 원은 저희 엄마가 힘들게 버신 돈이에요. 만약 지훈 씨 단독 명의로 한다면 저희 엄마가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랑 지훈 씨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만에 하나 나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는 빈손으로 쫓겨나는 거잖아요. 최혜숙 여사가 서둘러 말했다. 정은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너랑 지훈이는 사이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리고 우리 곧 약혼할 거잖아. 약혼하면 한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칼같이 선을 긋니? 박지훈도 거들었다. 정은아, 걱정 마. 내가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이 집은 나중에 우리 둘의 집이 될 건데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엄마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하자. 절대 너 손해보게 안 할게. 엄마는 찻잔을 내려놓고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4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야. 정은이의 혼전 재산이라고. 정은이 이름으로 하거나 두 사람 공동 명의로 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자네 단독 명의는 절대 안 돼. 우리 정은이가 착하다고 해서 우리가 바보인 건 아니야. 그렇지? 최혜숙 여사는 엄마의 태도가 단호하자 한 발 물러섰다. 그럼 공동 명의로 하죠. 그런데 민경 씨, 제가 작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정은이가 각서 하나만 써주면 안 될까요? 나중에 만약 이혼하게 되면 이 아파트는 분할하지 않겠다고요. 어쨌든 계약금은 댁에서 내는 거니까 저희가 댁 재산을 탐내는 건 아니에요. 나는 속으로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말은 참 그럴듯하게 했다. 실제로는 내가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요구할까봐 두려운 것이겠지. 나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다. 어머님, 그 각서는 제가 엄마랑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 맞다. 어머님, 제가 지훈 씨한테 들었는데 댁에 요즘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서요? 혹시 급전이 필요하신 거예요? 필요하시면 제가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좀 빌려드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갚으시면 되고요. 최혜숙 여사와 박지훈은 서로를 쳐다봤다. 두 사람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박지훈이 서둘러 말했다. 정은아, 어떻게 알았어? 사실 큰 어려움은 아니고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하다가 좀 손해를 봐서 빚이 2,600만 원 정도 있는데 아직 못 갚았어. 이자가 좀 높아서. 최혜숙 여사가 재빨리 덧붙였다. 맞아, 정은아. 네가 엄마한테 잘 말해서 2,600만 원만 먼저 빌려주면 우리가 나중에 돈 생기면 꼭 갚을게. 걱정 마. 그냥 빌리는 건 아니야. 약혼식 비용은 우리가 다 낼게.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그들이 실토했다. 나는 곤란한 척하며 말했다. 2,600만 원이라 그건 정말 큰 돈인데요. 엄마랑 잘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인데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도와야죠.
최혜숙 여사가 서둘러 말했다. 네가 걱정할까봐 그랬지. 정은아, 역시 네가 마음이 깊어. 앞으로 너랑 지훈이 결혼하면 우리가 절대 너 힘들게 안 할게. 그때 엄마가 입을 열었다. 정은아, 그건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약혼식 얘기부터 하죠. 최 여사님, 약혼식은 어디서 하실 생각이세요? 하객은 대략 얼마나 오시나요? 최혜숙 여사는 엄마가 화제를 돌리자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약혼식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호텔에서 하려고요. 하객은 한 50테이블 정도? 우리 집안 친척이랑 친구들 다 부를 거예요. 그때 다들 보게 해야죠.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나와 엄마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서로의 눈에서 비웃음을 읽을 수 있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찻집을 나오자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잘 됐다. 드디어 자기들 입으로 2,600만 원 빚이 있다고 실토했네. 심지어 돈까지 빌려달라고 하고 이 녹음 파일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이렇게 쉽게 미끼를 물 줄은 몰랐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해요. 약혼식 날 저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와 나는 오늘의 녹음 파일을 정리해서 수진이에게 보냈다. 수진이는 곧 답장했다. 정은아, 잘했어. 이제 증거는 완벽해. 약혼식 날 저들을 박살낼 일만 남았네. 그리고 내가 또 알아냈는데 박지훈이 요즘 다른 여자랑 카톡하고 있더라. 정은이네 돈만 받으면 너랑 사귈 거야 라고 했대. 내가 대화 내용 캡처해서 보내줄게. 이것도 증거야. 나는 수진이가 보내준 카톡 캡처를 보고 박지훈에 대한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사라졌다. 나는 답장했다. 고마워, 수진아.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저런 쓰레기인 줄도 몰랐을 거야. 약혼식 날 반드시 저들 가족 전체에게 망신을 줘서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엄마가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정은아, 화내지 마.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야. 약혼식 끝나면 우리 저들이랑 완전히 끝내는 거야. 다시는 엮이지 말자. 걱정 마.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절대 너 상처받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이달 말 약혼식이 그들의 악몽이자 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수진이가 보내준 채팅 기록 캡처를 받은 후 나는 모든 증거를 하나의 폴더에 정리했다. 빚 기록, 재산 공증 문의 기록, 최혜숙 여사의 협박 녹음, 박지훈의 거짓말 녹음, 박지아의 막말 녹음, 그리고 이번 찻집 대화 녹음과 박지훈의 외도 채팅 기록까지. 이 증거들이라면 약혼식에서 그들의 체면을 완전히 깎아내리기에 충분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일부러 박지훈에게 차갑게 대했다. 먼저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고 전화가 와도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끊었다. 그가 이상함을 느끼고 먼저 나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역시나 금요일 저녁 박지훈은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우리 집 아래에 서 있었다. 나는 현관문 렌즈로 그를 보고 냉소했다. 문을 열기 전 휴대폰을 녹음 모드로 바꾸고 주머니에 넣었다. 정은아, 요즘 왜 이렇게 나한테 차가워?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박지훈은 장미 꽃다발을 내밀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도 없고 전화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나 정말 걱정했어. 나는 꽃다발을 받지 않고 그가 들어오도록 비켜섰다. 아니, 그냥 요즘 일이 바빠서 좀 피곤해서 그래. 박지훈은 나를 따라 거실로 들어와 장미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잠겨 있었다. 정은아, 알아. 얼마 전에 우리 엄마랑 동생이 너한테 함부로 말해서 상처받았지? 내가 정말 많이 혼냈어. 그들도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는 너한테 그렇게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 화 풀면 안 될까? 나는 손을 빼고 소파에 앉아 차갑게 말했다. 내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하고 있어. 박지훈은 내 말에 서둘러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다시 잡았다. 정은아,
우리가 왜 안 맞아? 우리 2년이나 만났잖아. 우리 첫 데이트 때 내가 너 좋아하는 허거 사줬던 거 기억 안 나? 네가 얼굴에 다 묻히고 먹어서 내가 닦아줬는데 부끄러워했잖아. 그리고 작년 내 생일 때 내가 2달치 월급 모아서 목걸이 사줬을 때 네가 감동해서 울었던 거 다 잊었어? 속이 메스꺼웠다.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다니. 나는 애써 평온한 척 말했다. 안 잊었어. 하지만 그건 다 과거의 일이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결혼이고 평생의 일이야. 과거만 보고 결정할 수는 없어. 평생의 일인 거 알아. 박지훈이 서둘러 말했다. 그래서 너랑 평생 잘 살고 싶은 거야. 정은아, 우리 엄마는 그냥 손주가 보고 싶어서 급한 마음에 너한테 그런 요구를 하신 거야. 악의는 없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약혼식 잘 준비하고 결혼하면 내가 뭐든지 내 말 다 들을게. 월급 통장도 너한테 맡기고 집안일도 다 내 뜻대로 할게. 응? 나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일부러 말했다. 정말이야? 정말 월급 통장 나한테 맡길 거야? 당신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내가 당신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박지훈이 서둘러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 네 월급 통장을 맡아? 내 건 내 거고 내 건 내 거지. 앞으로 집안 돈은 다 네가 관리해. 난 한 푼도 안 건드릴게. 어때? 그럼 빚은? 내가 갑자기 물었다. 당신 내 집빚 2,600만 원. 그건 어떻게 갚을 생각이야? 설마 나랑 같이 갚을 생각은 아니지? 박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다. 아니야. 그 빚은 내가 알아서 갚을게. 너 걱정 안 시킬 거야. 나 열심히 일하고 야근도 해서 빨리 갚을게. 절대 너 고생 안 시킬 거야. 나는 더욱 확신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이가 보내준 채팅 기록 캡처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럼 이 여자한테 정은이네 돈만 받으면 너랑 사귈 거야 라고 한 건 무슨 뜻이야? 우리 집 돈 받아서 빚 갚으려고? 아니면 그 여자랑 같이 쓰려고? 박지훈은 채팅 기록을 보자 온몸이 굳어버렸다. 손은 계속 떨렸고 입으로는 아니야, 정은아, 오해야. 이건 오해야. 걔는 그냥 친구야. 장난으로 한 말이야. 진짜가 아니라고 라고 중얼거렸다. 장난이라고? 나는 냉소했다. 그런 장난이 어디 있어? 한 달 넘게 그 여자랑 연락하면서 내가 고지식하고 로맨스도 모른다고. 그 여자랑 있을 때가 즐겁다고 했잖아. 이것도 장난이야. 박지훈, 너 정말 역겨워. 박지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말했다. 정은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냥 내가 잠시 미쳐서 헛소리한 거야. 내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어. 너랑 헤어지기 싫어. 약혼 취소하고 싶지 않아.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그 여자랑 연락 안 할게. 지금 바로 지울게. 지금 바로. 그러면서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내 앞에서 그 여자의 카톡을 삭제하고 채팅 기록도 지웠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내게 건넸다. 정은아, 봐. 내가 다 지웠어. 채팅 기록도 다 지웠어. 다시는 그 여자랑 연락 안 할게. 제발 용서해줘. 응? 나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실망감뿐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내 바지에서 떼어냈다. 박지훈, 너무 늦었어. 카톡이랑 채팅 기록 지운다고 해서 네가 저지른 일이 없던 일이 될 것 같아? 우리 집 돈을 노리고 내 뒤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내가 너랑 약혼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박지훈이 다시 애원하려 했지만 나는 현관문을 가리켰다. 당장 나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약혼식은 꿈도 꾸지 마. 우린 여기까지야. 박지훈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나는 문에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의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엄마는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며 말했다. 그 박지훈이라는 놈 정말 쓰레기네. 네가 일찍 알아채서 다행이다.
저런 놈이랑 결혼했으면 평생 고생할 뻔했어. 정은아, 잘했어. 저런 놈이랑은 완전히 끝내야 해. 더 이상 엮이지 마. 전화를 끊고 나는 테이블 위에 장미 꽃다발을 보았다. 너무나 역겨워서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와 박지훈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남은 것은 약혼식에서 그들에게 완벽한 끝을 선사하는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최혜숙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정은아, 지훈이가 어제 너 찾아갔는데 왜 쫓아냈니? 나한테 너랑 약혼 취소할 거라고 했다는데 진짜니? 지훈이가 다른 여자랑 카톡 몇 번 했다고 화난 거면 그건 네가 너무 속이 좁은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이건 속이 좁은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예요. 그는 우리 집 돈을 노리고 제 뒤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 남자랑 결혼할 생각 없어요. 약혼식도 취소하세요. 최혜숙 여사가 더 설득하려 했지만 나는 바로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그들과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약혼식에서 나는 그들이 저지른 속임수와 배신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최혜숙 여사를 차단한 다음 날 오후 내가 집에서 꽃집 개업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렌즈로 밖을 보니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50대 정도로 보였고 화려한 셔츠를 입고 손에는 귤한 봉지를 들고 있었다. 그 옆에는 박지훈이 서 있었다. 보나마나 최혜숙 여사가 보낸 구원투수일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녹음 모드로 바꾸고 주머니에 넣은 뒤 문을 열었다.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 여자가 웃으며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내가 정은이구나. 나는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의 먼 친척 언니야. 그냥 이모라고 불러. 지훈이가 예쁘고 착한 며느리 얻었다고 해서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 정말 그렇네. 나는 손을 빼고 차갑게 말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그 댁과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는데요. 박지훈이 서둘러 말했다. 정은아, 이모가 우리 화해시켜 주려고 오셨어. 너무 화내지 말고 이모 말씀 좀 들어봐. 그 이모라는 여자는 귤을 현관 신발장 위에 놓고는 제멋대로 거실로 들어와 앉아서 말을 시작했다. 정은아, 아가, 내 마음이 상한 거 이모도 알아. 지훈이랑 지훈이 엄마가 잘못했지. 하지만 살다 보면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는 거야. 지훈이 엄마는 그냥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지훈이는 너한테 진심이고 아니면 인연이나 사귀고 약혼까지 생각했겠니?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의 연기를 지켜봤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이모도 다 겪어봐서 아는데 여자한테 결혼은 평생의 일이잖아. 믿을 만한 시댁 만나고 싶어 하지. 지훈이가 집안 형편이 최고는 아니지만 성실하고 착해서 너한테 잘할 거야. 너처럼 예쁘고 집안도 좋은 애가 이런 사소한 일로 헤어지면 소문나서 좋을 거 없잖아. 사소한 일이라고요? 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이모님, 저 사람들이 2,600만 원의 빚을 지고 우리 집에 4천만 원 계약금을 내서 그 빚을 갚게 하려 했다는 거 아세요? 박지훈이 제 뒤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면서 우리 집 돈만 받으면 헤어지겠다고 한 건 아세요? 이게 다 이모님이 말씀하시는 사소한 일인가요? 그녀의 미소가 순간 굳었다. 그녀는 서둘러 둘러댔다. 아이고, 빚 얘기는 들었어. 지훈이 엄마가 그러는데 그건 잠시 어려운 거고 지훈이가 금방 갚을 수 있대. 그리고 다른 여자랑 카톡한 건 젊은 애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큰일 아니야. 정은아, 네가 좀 어른스럽게 생각해야지. 그런 사소한 거 붙잡고 늘어지면 시댁이 얼마나 곤란하겠니? 어른스럽게요? 나는 냉소했다. 4천만 원을 내서 빚을 갚아주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걸 눈 감아주는 게 어른스러운 건가요? 이모님, 만약 제가 이모님 친척이라면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실 건가요? 그녀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고 박지훈을 쳐다봤다. 지훈아, 너는 왜 가만히 있어? 빨리 정은이한테 사과하고 화 풀어줘. 박지훈이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정은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모님 말씀이 맞아. 우리 사소한 일로 헤어지지 말자. 약혼식도 친척들한테 다 말해놨는데 취소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휴대폰을 꺼냈다. 수진이가 어제 보내준 이체 기록 캡처를 열었다. 화면에는 최혜숙 여사가 그저께 이이모라는 여자에게 5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체 메모는 수고비였다. 나는 휴대폰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모님, 최혜숙 여사랑 먼 친척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수고비로 50만 원을 받으셨어요? 이 돈, 저를 설득해달라는 데가 아닌가요? 그녀는 이체 기록을 보자 얼굴이 목까지 빨개지며 손을 떨었다. 아, 아니야. 그건 그 사람이 나한테 빚진 돈이야. 설득이랑은 상관없어. 빚진 돈이라고요? 나는 이체 기록 상세 내역을 눌렀다. 이체 시간은 그저께 오후 3시. 정확히 내가 최혜숙 여사를 차단한 직후였다. 정말 친척이라면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빚을 갚으라고 해서 그것도 딱 50만 원을 받으셨어요? 이모님, 연기가 너무 서투시네요. 주변 이웃들이 소란을 듣고 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서둘러 일어나 현관에 귤을 집어들고 말했다. 나 먼저 갈게.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할 정도였다. 박지우는 그녀의 뒷모습과 구경하는 이웃들을 번갈아 보며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졌다. 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했다. 그는 나를 흔흔히 쏘아보며 말했다. 서정은 너 일부러 그랬지? 나 망신 주려고. 나는 냉소했다. 먼저 나를 속이고 가짜 친척까지 동원해서 나를 속이려 한 건 당신들이야. 이제 와서 들키니까 창피해? 박지훈, 이건 다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야. 이웃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 집이 처녀 돈 뜯어내려고 사기친 집이었네. 정말 너무하다. 가짜 친척까지 동원하다니 정말 뻔뻔하네. 아가씨, 잘했어요. 저런 시댁이랑은 절대 결혼하면 안 돼. 박지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잿빛 얼굴로 도망치듯 떠났다. 그가 떠난 후 이웃집 아주머니가 다가와 나를 위로했다. 정은아, 저런 사람들이랑 상종하지 마. 너처럼 착한 아가씨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도 이제 저들과 아무 관련 없이 살고 싶어요. 문을 닫고 나는 방금의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수진아, 네가 찾아준 이체 기록 고마워. 오늘 그 가짜 이모 정체 밝혀서 망신 주고 쫓아냈어. 박지훈도 얼굴 못 들고 도망갔어. 수진이는 곧 답장했다. 잘했어. 망신을 줘야지. 내가 또 알아냈는데 최혜숙 씨가 요즘 친척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데 아무도 안 빌려준대. 약혼식 때 망신당할까봐 빚부터 좀 갚으려고 했는데 다들 그 집 사정 알고 피하는 모양이야. 지금 아주 골치 아플걸. 나는 답장했다. 자업자득이지. 인과응보야. 저녁에 엄마가 돌아왔을 때 나는 낮에 일을 이야기했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그 최혜숙이라는 여자 정말 다급했나 보네. 가짜 친척까지 동원했다가 우리한테 딱 걸리다니. 정말 통쾌하다. 정은아, 걱정 마. 며칠만 지나면 약혼식이야. 그때 가서 우리가 제대로 계산해주자. 저들이 다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정말 후련했다. 약혼식 날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의 종착역이자 내가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충분한 증거와 힘이 있었다. 나를 속이려 한 자들에게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잠들기 전 나는 다시 한번 모아둔 증거들을 확인했다. 빠진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녹음 파일, 캡처 화면, 기록들을 보며 마음이 든든해졌다. 약혼식에서 이 증거들은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그들이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뿌린 씨앗에 쓴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가짜 친척 소동이 있고 사흘 뒤 엄마 오민경은 새로 산 전원주택의 인테리어 진행 상황을 보러 가자며 나를 데리러 왔다. 그날 오후 내가 막 짐을 챙기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박지훈이 선물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정은아, 나 사과하러 왔어. 박지훈의 말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눈빛에는 아첨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거 너 주려고 산 화장품이야. 네가 예전에 이 브랜드 좋아한다고 했었잖아. 한 달 월급 모아서 샀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내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돌려보내려 할 때 엄마의 차가 아파트 아래에 멈춰섰다. 엄마는 경적을 울리고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전화기 너머에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급할 거 없어. 천천히 챙겨. 아, 맞다. 우리 새 전원주택, 네가 고른 라이트 오크색 마루가 오늘 도착했대. 시공기사님이 너한테 와서 시공된 샘플 한번 보겠냐고 묻던데. 시간 안 되면 내가 먼저 가서 보고 있을게. 새 전원주택이라고? 박지훈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눈은 동그래졌고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정은아, 너희 집 전원주택도 있어? 나는 그를 무시하고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엄마, 저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같이 가서 봐요. 저도 마루 색깔이 괜찮은지 보고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현관에 가방을 들고 나가려 했다. 박지훈이 다급하게 나를 막아섰다. 말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정은아, 아직 대답 안 했잖아. 너희 집 정말 전원주택 있어? 왜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어? 우리 집에 뭐가 있든 당신한테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난 당신이랑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더 이상 나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나는 그를 비켜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박지훈도 서둘러 나를 따라왔다. 아래층까지 따라 내려온 그는 억대가 넘는 엄마의 SUV를 보고는 입을 떡 벌렸다. 엄마가 차에서 내려 박지훈을 흘깃보았지만 별다른 말을 섞지 않았다. 나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정은아, 다 챙겼니? 늦으면 시공기사님 퇴근하시니까 빨리 가자. 네, 엄마. 내가 대답하고 차에 오르려 할 때 박지훈이 갑자기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다. 정은아, 내가 잘못했어. 예전엔 내가 나빴고 우리 엄마가 나빴어. 우리가 널 속이면 안 됐고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안 됐어. 너희 집이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약혼식도 원래 계획대로 하고.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 뭐든지 내 말만 들을게. 다시는 너랑 싸우지 않을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혐오스럽게 말했다. 박지훈, 이제 와서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예전에 우리 집이 평범한 줄 알았을 땐 왜 그런 말 안 했어? 이제 와서 우리 집에 전원주택이 있다는 걸 아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내가 널 믿을 것 같아? 엄마도 차갑게 말했다. 젊은이,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지. 우리 정은이가 자네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자네 집은 정은이 돈을 뜯어낼 생각만 했잖아. 이제 와서 우리 집 형편 좋은 거 아니까 다시 붙으려고?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 비켜. 우리 갈 길 바쁘니까. 박지훈이 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엄마는 이미 나를 차에 태우고 문을 닫아버렸다. 차는 그대로 출발했다. 백미러를 통해 박지훈이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우리 차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았다. 저 젊은이 정말 현실적이네. 엄마가 운전하며 말했다. 예전엔 우리 집 형편이 평범한 줄 알고 속이려 들더니 이제 와서 우리가 전원주택 있는 거 아니까 다시 잘 보이려고 하고. 정말 줏대도 없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다행히 우리가 상가 2개 더 있는 건 말 안 했네요. 알았으면 아마 더 미친 듯이 매달렸을 거예요. 그건 절대 알려주면 안 되지. 엄마가 말했다. 우리 집 사정을 저런 사람한테 알려줄 필요 없어. 그런데 우리가 전원주택 있는 거 알았으니 분명 자기 엄마한테 말할 거야. 그 최혜숙이라는 여자가 또 무슨 꿍꿍이를 꾸밀지 몰라.
조심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하지만 이제 증거는 다 우리 손에 있어요.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하든 더 이상 소용없을 거예요. 약혼식 날 모든 증거를 공개해서 저들이 다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예요. 새 전원주택 단지에 도착해서 현대적인 정원이 딸린 3층짜리 집을 보니 마음이 정말 기뻤다. 시공기사님이 이미 마루를 깔아놓았는데 라이트 오크색이 내가 상상했던 것과 똑같이 예뻤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정은아, 내 안목이 정말 좋네. 이 마루 색깔이 벽지랑 정말 잘 어울린다. 앞으로 넌 이남향 침실 써. 채광도 좋고 정원의 꽃도 볼 수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저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나면 나는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꽃집을 열고 매일 꽃과 함께하며 더 이상 저런 골치 아픈 일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길,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최혜숙 여사를 마주쳤다. 그녀는 수입과일 한 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서둘러 달려와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다. 정은아, 드디어 왔구나. 내가 특별히 네가 좋아하는 딸기 사왔어. 어서 받아.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 속이 메스꺼웠다. 분명 박지훈이 우리 집에 전원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빨리 찾아올 리가 없었다. 나는 그녀가 내미는 과일을 받지 않고 말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과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그러지 마, 정은아. 최혜숙 여사가 서둘러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예전엔 내가 나빴어. 너희 집에 계약금 내라고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서 너희 집이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어. 물론 그 돈이 너희 집에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사과해야지. 제발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당신들한테 속아 넘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다른 할 말 없으시면 그만 가세요. 저 피곤해서 쉬고 싶어요. 나는 뒤돌아섰다. 그녀는 내 등 뒤에서 계속 소리쳤다. 정은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약혼식은 원래 계획대로 하자.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 너를 친딸처럼 대할게. 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갔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최혜숙 여사가 찾아왔던 일을 엄마에게 이야기했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박지훈이 벌써 전원주택 얘기를 했나 보네. 이제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절대 저들 뜻대로 되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더욱 굳어졌다. 약혼식 날, 나는 반드시 그들의 탐욕과 속임수에 대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잠들기 전 나는 다시 한번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약혼식에서 그들이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 최혜숙 여사가 아파트 앞에서 나를 기다렸던 다음 날, 내가 꽃집에서 개업에 필요한 꽃 종류를 고르고 있을 때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은아, 방금 들었는데 최혜숙 씨가 어제 너희 아파트에 가서 이웃들한테 너희 집 사정 묻고 다녔대. 너희 집에 전원주택 2채랑 상가 2개 있는 거 확인하고 갔다는 거야.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걸. 나는 메시지를 보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역시 엄마 말이 맞았다. 그녀는 기어코 알아내고야 말았다. 나는 답장했다. 알아보라고 해. 많이 알수록 더 후회하겠지. 약혼식 날 얼굴이 더 화끈거릴 테니까.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는 장미, 백합, 해바라기 등 몇 가지 꽃을 골라 공급업체에 모레 배송을 예약했다.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약혼식이 끝나면 내 꽃집이 정식으로 문을 열고 저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오후에 집에 돌아오는 길, 아파트 아래에서 최혜숙 여사가 커다란 선물 가방 2개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번에는 값싼 과일이 아니라 포장이 고급스러운 홍삼과 건강식품이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다가왔다. 얼굴의 미소는 지난번보다 더 아첨하는 듯했다. 정은아, 드디어 왔구나.
내가 오늘 특별히 백화점에 가서 너 주려고 보약 좀 사왔어. 너 평소에 일하느라 힘든데 몸보신 좀 해야지. 나는 선물 가방을 받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지 마, 정은아. 최혜숙 여사는 선물 가방을 내 손에 쥐어주려 했다. 이거 다 내 성의야. 그냥 받아줘. 예전엔 내가 미쳤었나 봐. 너한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너 마음고생시키고 내가 여기서 사과할게. 제발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는 그녀의 손을 피하며 아파트로 들어갔다. 어머님, 할 말씀 있으시면 올라가서 하시죠. 여기서 이러면 보기 안 좋아요. 최혜숙 여사는 서둘러 나를 따라왔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녀는 선물 가방을 테이블 위에 놓고 직접 물까지 따라 내 앞에 두 손으로 건넸다. 정은아, 물 마셔. 내가 어제 너희 아파트에 가서 좀 알아봤는데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 줄 몰랐어. 전원주택이 두 채나 있고 상가도 두 개나 있다며? 정말 대단하다. 예전엔 내가 그런 것도 모르고 너희 집에 계약금 내라고 했으니 정말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원망하지 마. 나는 물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마시지 않았다. 어머님, 지난 일은 그만 이야기하시죠. 저도 원망 안 해요. 오늘 저를 찾아오신 게 단지 보약 선물하고 사과하려고만 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최혜숙 여사는 손을 비비며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다. 정은아, 사실 내가 너랑 상의할 게 하나 더 있어서 왔어. 우리가 이달 말에 약혼식 하기로 했잖아. 내가 네 아버님이랑 상의했는데 너를 위해서라도 좀 더 성대하게 치러야겠다고 생각했어. 호텔도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다시 예약했고 음식도 최고급으로 주문했어. 밴드도 부를 거고 친척이랑 친구들 다 보게 해야지. 우리 지훈이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를 얻었는지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우리 집이 잘 사는 걸 알고 약혼식을 빌미로 체면을 세우려는 속셈이겠지. 나는 일부러 말했다. 어머님, 약혼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 낭비해요. 그리고 저랑 박지훈 씨는 이미 헤어졌는데 이 약혼식은 헤어지긴 왜 헤어져, 정은아. 최혜숙 여사가 내 말을 끊었다. 너랑 지훈이는 그냥 좀 다툰 것뿐이야. 헤어질 필요 없어. 지훈이 걔가 좀 순진해서 말을 잘 못해서 그래. 예전에 다른 여자랑 카톡한 것도 잠시 정신이 나갔던 거야. 걔 마음속에는 너밖에 없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말했다. 예전에 내가 너희 집에 계약금 4천만 원 내라고 했던 거, 그거 다 화나서 한 말이야. 진심 아니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신혼집 계약금은 우리 집에서 다 낼게. 너희 집 돈 한 푼도 안 받아도 돼. 아파트 명의도 너랑 지훈이 공동 명의로 하고 앞으로 집안일도 다 내 뜻대로 해. 지훈이 월급 통장도 너한테 맡기고 이렇게 하면 어떠니? 나는 그녀의 파격적인 제안을 들으며 속이 메스꺼웠다. 예전에 내 돈을 노릴 땐 왜 이런 말을 안 했지? 이제 와서 우리 집이 부자인 걸 아니까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나는 망설이는 척하며 말했다. 어머님, 이건 계약금이나 월급 통장 문제가 아니에요. 저랑 박지훈 씨 사이에는 이미 감정이 없어요. 억지로 같이 있어봤자 나중에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감정이 왜 없어? 최혜숙 여사가 서둘러 말했다. 너랑 지훈이가 2년이나 사귀었는데 감정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니? 분명 지훈이가 예전에 잘못해서 네가 화난 걸 거야. 걱정 마. 앞으로 내가 걔 단단히 교육시킬게. 뭐든지 내 말만 듣고 다시는 내 속 썩이지 않게 할게. 그때 박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최혜숙 여사는 서둘러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바꿨다. 지훈아, 너 정은이한테 말 좀 해봐. 화 풀라고. 우리 이달 말 약혼식 원래 계획대로 할 거라고. 전화기 너머에 박지훈이 다급하게 말했다. 정은아,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뭐든지 내 말만 들을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약혼식 원래대로 하자. 응?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최혜숙 여사를 쳐다봤다. 최혜숙 여사가 서둘러 말했다. 정은아, 봐. 지훈이도 이렇게 말하잖아. 제발 용서해줘. 이달 말 약혼식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운 뒤였다. 일부러 말했다. 어머님, 약혼식 문제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내일 답을 드릴게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저도 엄마랑 상의해봐야 하니까요. 최혜숙 여사는 내 말을 듣고 서둘러 말했다. 그래, 그래. 내 엄마랑 상의해봐. 천천히 생각해. 급할 거 없어. 내가 좋은 소식 기다릴게. 그녀는 한참 동안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잘해줄 것인지, 절대 나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늘어놓다가 빈 선물 가방을 들고 돌아갔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방금의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최혜숙 여사의 말을 전부 전했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그 최혜숙이라는 여자 정말 줏대도 없네. 우리 집이 부자인 걸 아니까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하고.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그냥 그녀의 뜻대로 해주는 척하자. 네가 다시 마음을 돌린 것처럼 믿게 만들고 약혼식 날 제대로 한 방 먹여주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약혼식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해서 그들과 박지훈이 방심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증거를 꺼내서 저들이 다시는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테이블 위에 홍삼과 건강식품을 보았다. 역겨웠다. 이 물건들은 아마 그녀가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샀을 것이다. 이제 와서 나에게 잘 보이려고 아낌없이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잘 보이려 해도 그들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약혼식에서 나는 여전히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잠들기 전 나는 다시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문서로 정리해서 약혼식 날 빔 프로젝터로 상영해달라고 부탁했다. 모든 친척과 친구들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이미 다 정리해놨어. 저들이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만들어줄게. 약혼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저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날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약혼식 날,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겨줄 것이다. 약혼식 당일, 나와 엄마는 30분 일찍 호텔에 도착했다. 수진이는 이미 연회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준비한 증거 파일을 빔 프로젝터에 옮겨 담았고, 호텔 직원에게 재생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까지 마쳤다.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을 보며 나는 냉소했다. 최혜숙 여사가 체면을 세우려고 이렇게 애를 썼지만 잠시 후에는 더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지훈네 가족이 도착했다. 최혜숙 여사는 붉은색 원피스에 금팔찌를 차고 문에 들어서자마자 친척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다. 오늘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약혼식이에요. 우리 며느리 집안이 좋아서 신혼집 계약금도 다 며느리네서 내주기로 했어요. 앞으로 우리 아들은 편하게 살 수 있게 됐네요. 친척들은 紛紛이 맞장구를 쳤다. 누군가는 지훈이가 복이 많다고 했고, 누군가는 최혜숙 여사가 며느리를 잘 골랐다고 했다. 최혜숙 여사는 웃느라 눈이 실처럼 가늘어졌다. 박지훈도 양복을 차려입고 최혜숙 여사 뒤에서 친척들의 축하를 받았다. 나를 보자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일부러 피했다. 약혼식이 시작되자 최혜숙 여사가 먼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귀한 시간 내어 저희 아들과 며느리의 약혼식에 참석해주신 친척, 친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며느리 정은이는 참 착하고 효심 깊은 아이입니다. 심지어 신혼집 계약금 4천만 원도 선뜻 내주기로 했어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며느리와 사부인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은이를 잘 보살펴서 저희 집에서 조금의 서러움도 느끼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녀는 말을 마치고 나에게 단상에 올라와 한마디 하라고 했다. 나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보고 나시면 제가 정말 착하고 효심 깊은지, 그리고 정말로 4천만 원을 내줄 마음이 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나는 말을 마치고 수진이에게 증거를 재생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연회장의 대형 스크린에
가장 먼저 최혜숙 여사가 찻집에서 우리 엄마와 계약금에 대해 이야기했던 녹취록이 텍스트로 나타났다. 정은인에서 4천만 원 계약금을 내게 하고 아파트 명의는 지훈이 단독으로 한다. 정은이한테는 이혼 시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받는다. 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보였다. 최혜숙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서둘러 말했다. 정은아, 지금 뭐 하는 거니? 장난치지 마. 할 말 있으면 우리끼리 따로 하자.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계속 말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건 박지훈네 집이 2,6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기록과 최혜숙 여사가 가짜 친척에게 보낸 수고비 이체 내역입니다. 최혜숙 여사는 정은인에서 계약금을 받아서 우리 빚을 갚자고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빚 기록과 이체 캡처 화면이 나타났다.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머, 저 집에 빚이 저렇게 많았어? 여자 쪽 집에 계약금 4개에서 빚을 갚으려고 했다니 너무하다. 저건 사기 아니야? 최혜숙 여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저거 다 가짜예요. 정은이가 조작한 거라고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조작인지 아닌지는 이걸 들어보시면 알겠죠. 내가 말하자 수진이는 최혜숙 여사가 나를 협박했던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만약 네가 계약금 내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그건 지훈이랑 잘해볼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알겠다. 그때 가서 우리 지훈이가 너랑 헤어지자고 해도 원망하지 마. 녹음이 끝나자 최혜숙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더 충격적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박지훈이 다른 여자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입니다. 정은이네 돈만 받으면 너랑 사귈 거야. 라고 했고, 제가 고지식하고 로맨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박지훈의 외도 채팅 캡처가 나타났다. 친척들은 완전히 난리가 났다. 지훈이가 저런 애였어? 완전 쓰레기네. 최혜숙 씨, 아들 교육 참 잘 시켰네.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정은 아가씨, 빨리 헤어져요. 박지훈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단상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우리 엄마가 막아섰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너희 집이 내 딸 돈을 노리고 내 딸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마이크를 뺏으려고 해? 나는 단상 아래의 초라한 그들을 보며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친척, 친구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모든 것을 공개한 이유는 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 서정은 비록 여자이지만 남에게 속아 넘어가는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네 집은 2,6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우리 집에 4천만 원을 내서 빚을 갚게 하려 했습니다. 박지훈은 제 뒤에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우리 집 돈만 챙기고 저를 버릴 생각이었습니다. 최혜숙 여사는 가짜 친척을 동원해 저를 속이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런 가족, 이런 남자와 제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말을 마치고 마이크를 단상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엄마와 수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최혜숙 여사 곁을 지날 때 그녀가 내 팔을 붙잡고 울며 말했다. 정은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널 속이면 안 됐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 약혼식 계속하자. 응.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기회요? 저는 당신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어요. 당신들이 스스로 그 기회를 걷어찬 거예요. 당신들이 저와 저희 집에 진 빚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당신들이 저지른 속임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겁니다. 호텔을 나오자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이 정말 후련했다.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잘됐다. 드디어 저들과 완전히 끝났네. 정은아, 오늘 정말 잘했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수진이도 웃으며 말했다. 맞아, 정은아. 아까 그 사람들 표정 봤어? 정말 통쾌했어. 앞으로 다시는 남 속일 생각 못할걸.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은 상쾌함으로 가득 찼다.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엮일 일이 없다. 이제 나는 내 꽃집 준비에만 집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저녁 때 이웃집 아주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정은아, 오늘 네가 약혼식에서 그 집안 망신 줬다는 소문 들었어. 정말 통쾌하다. 최혜숙 여사가 오늘 호텔에서 한참 울었다더라. 친척들한테 다 비웃음 당하고 박지훈도 자기 아빠한테 한 대 맞았대. 정말 인과응보다. 나는 답장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다 저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야경을 보았다. 마음은 평온했다.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속임수도 배신도 없는 오직 내가 좋아하는 꽃집과 나를 사랑하는 가족만이 있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내가 원했던 것이다. 약혼식 소동이 있고 사흘 뒤 내가 꽃집에서 막 도착한 해바라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이웃집 왕 아주머니가 꽃을 사러 왔다. 그녀는 문에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정은아, 너 못 봤지? 그 집안 요즘 난리도 아니야. 나는 해바라기 줄기를 자르며 물었다. 왜요? 아주머니? 또 무슨 일 있었어요? 돈 문제지, 뭐겠어.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약혼식 한다고 그 비싼 호텔 빌려서 음식값만 3천만 원이 넘게 나왔대. 밴드에 꽃장식까지 합치면 거의 5천만 원이라더라. 최혜숙 여사는 원래 너희 집에서 계약금 낼 때 그 돈도 좀 보태주길 바랐던 모양인데 결혼이 깨졌으니 그 5천만 원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물어내게 된 거야. 원래도 2,600만 원 빚이 있었는데 5천만 원이 더 늘었으니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집안을 뒤집어 놓는데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다. 어제 내가 시장에 갔는데 최혜숙 여사가 남들이 버린 씨든 채소를 줍고 있더라. 채소 가게 주인이랑 한참을 실랑이 하더니 결국 1,000원짜리 시금치 한 단 사가더라고. 예전엔 고기도 제일 비싼 부위만 사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채소 하나 사기도 힘든 모양이야. 그때 수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박지아가 옷가게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었다. 수진이가 말했다. 정은아, 박지아가 어제 이 옷가게에 직원 면접을 보러 갔는데 가게에서 걔네 집 빚이랑 약혼식 소동에 대해 알게 돼서 바로 떨어뜨렸대. 걔가 그 자리에서 울면서 다 엄마랑 오빠 때문이야. 아니었으면 내가 취직 못할 리가 없어 라고 소리쳤대. 나는 사진을 보았지만 조금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다. 왕 아주머니도 내 휴대폰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저 아가씨도 자업자득이지. 예전엔 자기 엄마랑 같이 너 괴롭히더니 이제 와서 힘든 줄 아나 보네. 아래층 김씨한테 들었는데 박지아가 집에서 맨날 최혜숙 여사랑 싸운대. 엄마가 그 비싼 약혼식만 안 했어도 집안이 이 꼴이 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나 이제 취직도 못해. 라고 소리치면 최혜숙 여사는 네가 정은이한테 시비만 안 걸었어도 걔가 내 오빠랑 헤어지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맞받아친대. 남자 둘은 옆에서 한숨만 쉬고 집안이 매일 전쟁터래. 오후에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멀리서 박지훈이 마트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색이 바랜 셔츠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예전의 말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를 보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숨으려 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마트로 들어갔다. 물건을 다 고르고 나오는데 마트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박지훈과 어떤 남자가 싸우고 있었. 가까이 가보니 그 남자는 손에 차용증을 들고 박지훈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네가 우리 집에서 빌려간 300만 원, 6개월이 지났는데 언제 갚을 거야? 오늘 안 갚으면 네 집에 쳐들어갈 줄 알아. 박지훈이 그를 말리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형님,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요즘 아르바이트하고 있으니까 월급 받으면 일부라도 갚을게요. 시간을 달라고? 내가 너한테 시간을 3번이나 줬어. 남자의 목소리가 커졌다. 오늘 무조건 갚아.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다. 박지훈의 얼굴은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최혜숙 여사가 빈 장바구니를 들고 달려와 남자의 손을 잡았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희가 꼭 갚을게요. 한 달? 너희가 도망갈지 어떻게 알아? 남자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오늘 무조건 갚아. 아니면 법원에 소송 걸 거야. 최혜숙 여사는 울음을 터뜨렸다. 저희 정말 돈이 없어요. 약혼식에 5천만 원을 썼고 원래 있던 빚도 아직 못 갚았어요. 정말 드릴 돈이 한 푼도 없다고요.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냉소했다. 약혼식 할 돈은 있고 5천만 원짜리 약혼식 할 돈은 있으면서 내 돈 300만 원 갚을 돈은 없다고? 너희 일부러 안 갚는 거지? 그는 휴대폰을 꺼내 신고하려 했다. 박지훈이 그를 말렸다. 형님, 신고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돈 좀 빌려볼게요. 오늘 일부라도 꼭 갚을게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통을 걸어도 받지 않거나 돈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다 그들이 자초한 업보였다. 예전에 나를 속일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까.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말했다. 오늘 전원주택에 갔다가 박건국 씨가 길에서 폐지를 줍는 걸 봤어. 머리가 하얗게 다 샜더라. 예전엔 자기가 가장이라고 나한테 함부로 말하더니 이제는 폐지까지 주어야 하는 신세가 됐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자업자득이에요. 만약 예전에 저를 속이지 않고 그 허황된 약혼식만 안 했어도 저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사람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 남을 속여서도 안 되고. 봐. 예전엔 그렇게 떵떵거리던 집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 웃음거리가 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게 됐잖아. 이게 바로 인과응보야.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이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다. 정은아, 박지훈이 자기 아빠랑 대판 싸웠대. 아빠가 다 네가 못나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바람에 정은이가 너랑 헤어진 거 아니야. 우리 집이 이 꼴이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소리치니까 박지훈은 다 아빠가 사업 말아먹고 빚만 잔뜩 져서 내가 정은이한테 거짓말하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맞받아쳤대. 부자지간에 주먹다짐 직전까지 갔다는 거야. 나는 답장했다. 이제 와서 서로 탓해봤자 뭐해. 진작 잘했어야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야경을 보았다. 마음은 평온했다. 그들의 불행은 모두 그들 스스로 만든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속임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꽃집의 장사는 점점 더 잘되고 매일 내가 좋아하는 꽃과 함께하며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곁에 있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막 꽃집 문을 열었는데 최혜숙 여사가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청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다. 정은아, 나 손녀 주려고 꽃 한 다발 사러 왔어.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옆에 카네이션을 가리켰다. 카네이션이에요. 한 다발에 10,000원. 최혜숙 여사는 청가방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카네이션 한 다발을 집어들고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그녀가 받아야 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다. 사람은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잠시의 이득을 얻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스스로 뿌린 씨앗에 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예가 바로 그 증거였다. 최혜숙 여사가 꽃을 사러 온 다음 날, 엄마는 새 전원주택의 인테리어 시안이 나왔다며 함께 디자이너를 만나러 가자고 했다. 아침 9시 우리는 정확한 시간에 인테리어 회사에 도착했다. 디자이너는 3가지 다른 스타일의 3D 렌더링 이미지를 우리 앞에 펼쳐놓았다. 모던 미니멀 스타일, 전원 스타일, 그리고 뉴모던 한옥 스타일이었다. 엄마가 전원 스타일 이미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정은아, 이건 어때? 거실에 큰 통창이 있고 정원에는 네가 좋아하는 해바라기랑 장미를 심을 수 있겠네. 나중에 정원에서 차 마시고 꽃꽂이하면 정말 좋겠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이미지 속의 집은 연한 베이지색 외벽에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이 가득했다. 거실 소파는 연한 회색이었고 잔잔한 꽃무늬 커튼과 어우러져 내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특히 정원이요. 나중에 꽃집에서 가져온 신선한 꽃들을 여기서 관리하고 친구들 초대해서 차 마시면서 꽃 구경도 할 수 있겠어요. 디자이너가 웃으며 말했다. 서정은 씨, 안목이 좋으시네요. 이런 전원 스타일이 정원이 있는 주택에 정말 잘 어울립니다. 시공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2달 정도면 완공될 겁니다. 그럼 이제 세부 사항을 정해볼까요? 예를 들어 침실 마루 색깔이나 주방 싱크대 디자인, 그리고 정원 울타리 재질 같은 것들이요. 나와 엄마는 디자이너와 오전 내내 이야기를 나누며 모든 세부 사항을 결정했다. 침실은 라이트 오크색 마루로, 주방 싱크대는 흰색으로, 정원 울타리는 원목색으로 정했다. 정원 한쪽에는 나중에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작은 테이블과 의자 4개를 놓을 공간도 마련했다. 인테리어 회사를 나와 엄마가 말했다. 내 꽃집에 한번 가보자. 가는 길에 점심도 사다 줄게. 나는 웃으며 그러자고 했다. 요즘 꽃집 장사가 점점 잘 되어서 단골 손님도 많이 늘었다. 가끔은 너무 바빠서 점심 먹을 시간도 없었다. 꽃집에 도착하니 역시나 손님들이 꽤 있었다. 장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민경 씨, 정은이 왔구나. 나 오늘 해바라기 사러 왔어. 지난번에 여기서 산 해바라기가 일주일이 지나도 싱싱하더라고. 다른 꽃집보다 훨씬 좋아.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장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집 꽃은 매일 아침 새로 들어와서 당연히 더 신선하죠. 그때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다. 예전에 약혼식에서 봤던 친척, 최혜숙 여사의 먼 사촌 동생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조금 미안해하며 말했다. 정은 씨, 나 백합 좀 사러 왔어요. 내일 우리 딸 생일이라서. 지난번 약혼식일은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그 집이 그런 사람들인 줄 몰랐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요. 편하게 고르세요. 백합 오늘 막 들어와서 아주 신선해요. 그녀는 흰 백합 한 다발을 골라 돈을 내며 말했다. 정은 씨, 이 꽃집 정말 잘 되네요. 앞으로 꽃 살 일 있으면 여기로 올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나는 마음이 따뜻해져서 고맙다고 말했다. 손님들이 다 떠나고 엄마는 가져온 점심을 꺼냈다. 돼지고기 두루치기, 청경채 볶음, 토마토 달걀탕, 모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었다. 나는 밥을 먹으며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보세요. 우리 꽃집 장사 정말 잘 되죠? 나중에 전원주택 인테리어 끝나면 거기서 작은 온실을 만들어서 희귀한 품종의 꽃을 키워보고 싶어요. 분명 더 많은 손님을 끌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좋지.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엄마는 뭐든지 지원해 줄게. 네가 지금처럼 꽃집 하면서 좋아하는 일하고 매일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 봐도 엄마는 마음이 놓여. 오후에는 수진이가 꽃집으로 나를 찾아왔다. 손에는 서류철 하나를 들고 있었다. 정은아, 내가 좋은 소식 가져왔어. 내가 너 대신 우수소상공인 신청했는데 선정됐어. 이제 손님들이 인터넷에서 꽃집 검색하면 우리 가게가 상위에 노출될 거고 정책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서류철을 받아 열어보았다. 안에는 정말로 우수소상공인 인증서와 관련 정책 설명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기뻐하며 말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이 인증서 덕분에 우리 꽃집 장사가 더 잘 될 거야.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고맙긴. 다 내가 잘해서 받은 거지. 내 꽃은 신선하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서비스도 좋잖아. 진작에 받았어야지. 아, 맞다. 내가 듣기로 그 집안 요즘 더 비참해졌대. 박지우는 전단지 돌리다가 사람이랑 싸워서 해고당했고 박지아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다가 손님이랑 싸워서 3일 만에 잘렸대. 최혜숙 여사는 시장에서 시든 채소 줍다가 장사 방해된다고 상인들한테
몇 번이나 쫓겨났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그들이 그렇게 된 건 다 자업자득이니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삶이나 잘 살자고 했다. 수진이가 떠난 후 나는 계속해서 꽃을 정리했다. 가게 안에 형형색색의 꽃들을 보고 은은한 꽃향기를 맡으며 마음이 평온해졌다. 나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을 알았다. 꽃집 장사는 점점 더 잘 되고 전원주택은 인테리어 중이다. 앞으로의 날들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며 더 이상 저런 골치 아픈 일로 고민하지 않을 것이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을 때 엄마가 말했다. 정은아, 우리 내일 정원 울타리 자재 보러 가자. 디자이너가 오늘 오후에 샘플 보내놨다고 하더라. 우리 가서 어떤 게 더 어울리는지 골라보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내일 일찍 가서 자재 고르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훠궈 먹으러 가요. 엄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은은한 꽃향기를 실어 날랐다. 나는 길가의 가로등을 보며 희망으로 가득 찼다. 앞으로의 날들이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두 손으로 나만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전원주택 정원 울타리 자재를 고른 다음 날, 내가 막 꽃집 앞 해바라기를 정리하고 있을 때 단골 손님 한 명이 찾아왔다. 예전에 동료에게 공을 빼앗겼다고 하소연했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손에 노트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언니, 저 오늘 언니한테 고마워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지난번에 언니 말씀 듣고 제 공을 가로챈 동료랑 정면으로 맞섰어요. 업무 기록을 증거로 보여줬더니 상사께서 그 동료를 꾸짖으시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저한테 맡겨주셨어요. 드디어 억울함에서 벗어났어요. 나는 웃으며 그녀에게 레몬차 한 잔을 건넸다. 잘 됐네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일이든 감정이든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해요. 남들이 함부로 자신을 괴롭히게 둬서는 안 돼요. 그녀는 꽃집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언니, 제가 지난번에 언니가 하신 말씀을 다 적어놨는데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하셨는데 가끔은 뭐가 증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놓치면 어떡하죠? 간단해요. 나는 펜을 들어 그녀의 노트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상대방이 당신의 이익에 해를 끼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동료가 공을 가로챘다면 그와의 채팅 기록, 당신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만든 초안, 상사에게 보낸 진행 상황 보고서, 심지어 다른 동료와의 대화 캡처까지 다 남겨두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집안과 엮였을 때도 그들이 저를 속이려 했던 모든 말을 다 녹음했어요. 그들의 빚기록, 가짜 친척에게 돈을 보낸 이체 증명서도 다 저장해뒀고요. 나중에 약혼식에서 그걸 다 공개하니까 그들은 아무 변명도 못하더라고요. 옆에서 카네이션을 고르던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정은 씨 말이 정말 맞아요. 우리 사촌 동생이 예전에 연애할 때 상대방 집안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결혼했다가 남편에게 8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맨날 싸우고 후회하고 있어요. 진작에 당신 말을 들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특히 결혼을 앞두고는 상대방의 상황을 확실히 알아봐야 해요. 돈 이야기를 하면 정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집안 사정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겠어요? 제가 만약 예전에 수진이한테 박지훈네 빚을 알아봐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바보같이 결혼해서 지금쯤 그들 빚을 갚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사촌 동생은 마음이 너무 약해서 남자가 불쌍한 척하면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 자기 무덤을 판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독하게 먹고 관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했다. 상대방이 당신을 한 번 속이는 건 용서할 수 있어도 10번 속이는 것도 용서할 수 있나요? 그의 빚을 한 번 갚아주는 건 괜찮아도
평생 그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괜찮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박지훈이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는 걸 발견하고 녹음까지 했을 때 만약 마음이 약해져서 그를 용서했다면 지금쯤 저는 그의 가족과 싸우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꽃집을 열고 전원주택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는 좋은 날은 없었겠죠. 그때 장 아주머니가 장미를 사러 왔다. 우리의 대화를 듣고 웃으며 말했다. 정은이 말이 맞네. 사람은 똑똑해야 해. 자신을 희생시키면 안 돼. 나도 젊었을 때 나를 속이려는 시댁을 만났는데 그때는 반항할 용기가 없어서 10년을 참고 살다가 이혼했어. 지금 생각하면 진작에 정은이처럼 단호했더라면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젊은 여성은 서둘러 장 아주머니의 말을 노트에 적었다. 아주머니의 경험도 정말 도움이 돼요. 앞으로 제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아주머니와 언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잘 헤쳐나갈게요. 장 아주머니는 장미값을 치르고 말했다. 아가씨, 이 꽃집은 꽃도 신선하지만 사람에게 지혜도 주네. 앞으로 매일 와서 응원할게. 장 아주머니와 젊은 여성이 떠난 후 꽃집에는 몇 명의 손님이 더 찾아왔다. 그중 한 명은 예전에 약혼식에서 봤던 먼 친척 최혜숙 여사의 사촌 형수였다. 그녀는 백합 한 다발을 들고 미안해하며 말했다. 정은 씨, 예전에 제가 그 집안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최혜숙 씨 편을 들어 당신을 설득하려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요. 듣자 하니 그 집은 이제 집세도 못 낼 지경이고 최혜숙 씨는 매일 시장에서 시든 채소를 줍고 지훈이는 제대로 된 직장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불쌍하면서도 밉네요. 나는 웃으며 그녀가 내민 돈을 받았다. 다 지난 일이에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욕심이 많고 남을 속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전에 우리 집 돈을 노리지 않고 그 허황된 약혼식만 안 했어도 그렇게 많은 빚을 지지는 않았을 거고 친척들한테 비웃음 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촌 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야지.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돼. 아, 맞다. 당신 이 꽃집 장사 정말 잘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뭐예요? 전원주택 인테리어가 끝나면 정원에서 작은 꽃 시장을 열고 싶어요. 나는 벽에 걸린 전원주택 렌더링 이미지를 가리켰다. 그때는 희귀한 품종의 꽃도 들여오고 사람들에게 꽃꽂이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저처럼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와서 저랑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요. 사촌 형수는 웃으며 말했다. 좋네요. 그때 되면 제가 꼭 갈게요. 제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서 당신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게 할게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을 때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와서 전원주택 인테리어 진행 상황을 보러 갔다. 차 안에서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아까 꽃집 앞에서 네가 손님들이랑 인생 조언 나누는 거 들었는데 아주 똑 부러지더라. 엄마보다 낫네? 나는 엄마의 팔짱을 끼웠다. 다 엄마한테 배운 거죠. 엄마가 항상 저한테 사람은 정직해야 하고 일은 성실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그냥 그 말씀에 제 경험을 더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뿐이에요. 사실 무슨 일을 겪든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상황을 확실히 파악해서 바보가 되지 말 것, 증거를 잘 남겨서 수동적인 입장이 되지 말 것, 관계를 끊어야 할 때는 망설이지 말 것. 그러면 인생이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전원주택에 도착해서 인부들이 정원에 원목 울타리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았다. 햇살이 연한 베이지색 벽에 비쳐 따스했다. 마음이 평온해졌다. 나는 그들의 속임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끔찍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내 꽃집은 많은 여성들의 아지트가 되었다. 누군가는 꽃을 사러 오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나누러 오고, 누군가는 직장에서의 힘든 일이나 감정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러 왔다. 나는 항상 나의 경험과 내가 얻은 교훈을 그들에게 천천히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망설임과 억울함에서 벗어나 단호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큰 사업을 성공시킨 것보다 더 기뻤다. 사실 인생은 꽃을 키우는 것과 같다. 정성껏 물을 주면 아름다운 꽃이 피고 내버려 두거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면 시들어버린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선량함은 기본이고 기준을 지키는 것은 힘이며 손해를 끊어낼 줄 아는 것은 지혜다. 이 몇 가지만 지키면 어떤 풍파를 만나도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꿀 수 있다. 지금의 나처럼 좋아하는 꽃집을 지키고 정원이 있는 전원주택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며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지지해주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삶이다.